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무게중심과 안정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개발된 때가 언제냐면 1886년이었습니다. 당시 가솔린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km였다고 하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 자동차는 지금과는 달리 마차 모양에 가까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포츠카는 이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람보르기니거든요. 이 차는 마차처럼 생긴 초기 가솔린 엔진 자동차와는 달리 매우 납작하게 생겼죠. 스포츠카는 전반적으로 차체가 납작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건 왜일까요? 앞에 있는 화물차와 추돌할 때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서 탑승자의 안전을 확 책임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차체가 납작하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낮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옆으로도 펑퍼짐해서요 안정성을 더 높였습니다. 옛날 마차처럼 생긴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은 무게중심이나 안정성 같은 걸 몰랐을까요? 옛날에도 말이 끄는 마차를 빨리 몰다가 갑자기 커브를 돌면서 마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무게중심과 안정성이란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빗면에 놓인 상자를 가지고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알짜힘을 계산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네모난 상자를 가지고 알짜힘을 계산했을까요? 그건 공이나 원통을 가지고 계산할 때보다 편리하고 간단해서 그랬습니다. 공이나 드럼통 같은 걸 빗면 위에 갖다 놓으면 네모난 상자처럼 미끄러져서 빗면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떼굴떼굴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일일이 계산하고 분석해야 돼서 그럼 계산이 복잡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개념을 정의해 보게 됩니다. 물체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우리는 병진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슬기가 상자를 뒤에서 민다고 하면은요, 슬기가 상자를 밀 때마다 상자 전체가 움직이지 슬기손이 닿아 있는 부분만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면에 닿아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움직이고 그러진 않겠죠. 물체의 모든 부분의 이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병진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회전운동을 들 수 있는데요. 회전축에 대해서 물체의 모든 부분이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하는 운동을 우리는 회전운동이라고 합니다. 좀 말은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회전운동이 뭔지 친구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이렇게 물체를 돌리면 회전축에 대해서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일정한 각도만큼 도는 게 바로 회전운동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잡해 보이는 운동도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조금씩 자리를 옮겨는 팽이를 생각해 볼 텐데요. 팽이는 회전축의 위치를 바꾸는 병진운동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고 있고 축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건 이제 병진운동인 거죠. 그 다음에 돌림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림힘이 뭘까요? 쉽게 생각해서 뭘 돌릴 때 필요한 힘이겠죠. 네. 그리고 돌림힘은 영어로 토크라고 합니다. 이제 토크라는 말은 친구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시간이나 뭐 공업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회전 운동과 관련된 물리량으로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있는 물리량을 우리는 돌림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림힘은 벡터량으로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볼트에 렌치를 끼우고 렌치를 이제 밀거나 당기면 그에 따라서 볼트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죠. 이는 볼트에 돌림힘이 작용해서요, 볼트 중심을 지나는 축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회전축과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요. 그림에서처럼 렌치를 미는 힘을 F라고 하고 이제 L과 F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요. 돌림힘 타우는 L 곱하기 힘 F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곱하기 기호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곱셈 기호입니다. 이게 뭐 벡터를 나타내는 특별한 기호가 아니라요. 그냥 이제 곱하기 기호를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기호 없이 그냥 LF 사인 세타라고 해도 돌림힘 타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LF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는 거죠. 그림에서 F 사인 세타는 그 길이 L에 대한 직각인 성분이죠. F 방향 빨간색 화살표로 F가 있는데 여기에 성분 분석해서 이 F에 F 사인 세타 곱을 하면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위로 이제 직각 위로 표시된 화살표요. 그래서 L 방향에 대한 그래서 길이 L에 수직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스패너를 그림에서처럼 삐딱한 방향으로 밀었으면은 그 힘이 모두 돌림 힘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길이 L의 수직한 성분, 즉 F 사인 세타만큼의 힘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힘 F 성분 분해하면은 F 사인 세타와 F 코사인 세타로 이제 분해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L 방향 힘의 성분인 F 코사인 세타는 물체 회전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싹 보면은 이거는 스패너의 렌치를 이제 밖으로 잡아당기는 쪽으로만 작용하잖아요. 회전 쪽으로 회전하는 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회전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즉 물체의 회전에 기여하는 것은 벡터 L 방향의 수직한 힘 성분인 F 사인 세타라는 거죠. 즉 물체 회전에 기여하는 것은 벡터 L 방향의 수직한 힘 성분인 F 사인 세타라는 거죠. 돌림힘 타우는 저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우는 이제 L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정의되는데 이것을 벡터로 표시하면은 돌림힘 타우는 L 크로스 그다음에 벡터 F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곱하기 X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벡터 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로만 표시하면은 LF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벡터로 표시하면은 이제 돌림힘 타우는 L 크로스 F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돌림힘 토크는요 벡터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갖고 있죠. 돌림힘 토크가 작용될 때 돌림힘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오른나사 법칙을 따릅니다.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이제 벡터 R에서 작은 각도인 이제 벡터 F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감으시면은요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돌림힘의 방향입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여기 그림 보면 회전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를 오른손에 감싸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돌림힘의 방향 역시 이 오른 나사를 이제 감싸 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돌림힘의 방향이라는 거죠.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될 때는요 돌림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또 하나의 회전축에 대한 회전만을 따질 때 회전 방향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한쪽 돌림힘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은요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물체를 돌릴 때 돌림힘의 방향은 오른 나사를 돌릴 때 나사의 진행 방향과 같잖아요. 그림에서처럼 힘 F로 이제 렌치를 돌리게 되면 돌림힘의 방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돌림힘은 L 크로스 벡터 F로 정의가 되잖아요. L은 원점에서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길이니까 단위는 미터가 되겠고 힘은 F는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됩니다. 친구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수업 시간 때 일과 에너지에 대해 공부했죠? 그때 일의 단위가 뭐였어요? 줄이었죠? 근데 그 줄은 또 뉴턴 미터라고도 배웠을 겁니다.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돌림 힘의 단위와 일의 단위가 같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자, 그림에서 L은 30cm이고 F는 1N이고 이제 각 세타는 90도와 또는 270도일 때 돌림 힘의 크기는 각각 얼마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참고로 세타가 90도라는 것을 라디언으로 고치면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90도는 또 사인 2분의 파이로 쓸 수가 있고 그 값은 1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 돌림 힘의 크기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돌림 힘 타우는 LF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30cm는 0.3m잖아요. 그래서 0.3m 곱하기 힘 1N.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이니까 여기서 그냥 1로 되어 있고요. 근데 1 적을 필요 없고. 그래서 나온 돌림 힘의 크기, 토크의 크기는 0.3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도를 270도로 했어요. 270도는 또 라디언으로 고치면 2분의 3파이죠. 그래서 사인 270도는 또 사인 2분의 3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인 2분의 3파의 값이 얼마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세타가 270도일 때, 즉 세타가 2분의 3파일 때 돌림 힘 토크의 크기는요, 여기 나와 있죠. 타우는 LF 사인 세타인데 L의 길이는 0.3m고 힘은 1N을 주고 있고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3 뉴턴 미터가 되겠죠. 타우 값이, 즉 돌림 힘 타우 값이 이제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 값, 시계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크 값이 플러스면 회전 방향이 반시계고, 사인 세타가 270도여서 돌림 힘 타우가 마이너스 값일 때는 회전 방향, 시계 방향임을 이제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 운전대, 그리고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이제 회전식 수도꼭지에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민지가 아버지 차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차 핸들을 돌린다고 하면은요, 회전축에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두 지점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각각 작용할 겁니다.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의 작용선이 서로 다를 때 두 힘을 우리는 짝힘이라고 하고요. 짝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은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서 합력은 정확히 상쇄되지만 돌림 힘의 합은 0이 아닌 경우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짝힘이라고 합니다. 이때 질량 중심은 움직이지 않고 회전만 일어나거든요. 또 이번에는요, 이제 민지가 그린 것 같은 이제 물체를, 여기 그림에 있는 물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짝힘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돌림 힘 타우는 먼저 중심에서 R1만큼 떨어진 곳에서 작용하는 돌림 힘과 R2만큼 떨어진 돌림 힘의 크기의 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돌림 힘 타우는 L1F 플러스 L2F가 됩니다. 근데 R 크기는, 이 R은 이제 R1 플러스 R2잖아요. 이 전체적인 R 크기는요,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럼 짝힘은요, R1 플러스 R2 곱하기 F가 되겠고, 이것은 RF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물리적 의미가 뭐냐면요, 물체에 짝힘이 작용하면은 돌림 힘이 이제 팔 길이가 더 길어진 효과를 얻어서 물체에 더 큰 돌림 힘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지가 멈춰서 있는 아버지 자동차 안에서 운전대를 돌릴 때요, 한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돌릴 때 힘이 덜 들게 되고, 또 여기 민지가 이 그림에 있는 물체를 이게 돌릴 때, 만약에 큰 무거운 바위라고 할 때요, 이것을 R1만큼 떨어진 곳에서 F라는 힘을 줄 때, 아니면 R2만큼 떨어진 곳에서 F라는 힘을 줄 때보다는 R1, R2만큼 떨어진 곳에 두 곳에서 동시에 힘을 줘서 둘 때
힘이 덜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대를 우리는 또 자동차 핸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핸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티어링 휠이라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인데 그거를 이제 핸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 핸들 콩글씨고요. 그 대신 자전거 핸들은 그냥 자전거 핸들이라고 해서 핸들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잠깐 상식으로 영어 단어 얘기했고요. 또 넘어갈게요. 자, 평형이란 말 안 들어본 친구는 없을 겁니다. 평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사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안정되어 있거나 저울 때가 수평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에서의 평형은 힘의 평형을 말하는데 힘의 평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어떤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 합인 알자 힘이 0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이 이렇게 쭉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모두 합한 거를 알자 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자 힘이 0인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물체는 정지해 있는 건 아닙니다. 알자 힘이 0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게 물체의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앞 시간에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즉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알자 힘이 0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체가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병진 운동이나 회전 운동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평형 상태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 0이라고 그랬죠. 방금 전에 알자 힘이 0인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력의 합이 0이고요. 이걸 수식으로 쓰면은 시그마 fi는 f1 플러스 이제 벡터 f2 플러스 벡터 f3 쭉 더하는데 그 합이 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힘은 벡터고요. 벡터니까 이제 굵게 표시를 했죠. 그러면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을 조건인 평형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평형 제일 조건은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라는 거죠. 알자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물체에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의 벡터 합이 알자 힘인데 그 알자 힘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 제1 조건을 수식으로 쓰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시그마 fi는 그래서 즉 f1, f2, f3 쭉 더했을 때 그 값은 0이란 소리죠. 그 다음에 평형 제2 조건이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합은 0이라는 거죠. 돌림 힘은 이제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잖아요. 이걸 벡터로 표시하면은 돌림 힘 타우는 어떻게 표시되죠? 이제 회전축에서 떨어진 길이 r 곱하기 벡터 r 곱하기 힘의 크기 벡터 f죠. 네, 둘은 스칼라 곱이 아니라 벡터 곱이고요. 이건 다시 r 크로스 그러니까 벡터 r 크로스 벡터 f는 rf 사인 세타로 고쳐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r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고 세타는 힘 F와 거리 R 사이의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식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돌림 힘의 합이 0이라는 거니까 시그마 타우 i는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의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한 평형 조건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이 R자 힘일 수도 있고 돌림 힘인 경우에는 돌림 힘의 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형 제1 조건은 물체의 질량 중심이 병진 운동 상태가 이제 변하지 않을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평형 제2 조건을 다룰 때요, 물체의 회전 방향을 관습적으로 이제 회전축을 위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돌림 힘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돌림 힘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제 정합니다. 이건 관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위에 있는 두 개의 선 사이의 각도를 잴 때 수평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재잖아요. 그거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돌림 힘의 방향을 그쪽을 플러스로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돌림 힘의 방향을 관습적으로 그걸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 벡터 F1과 벡터 F2가 평행을 이룰 때는요, 우리는 힘 F1과 F2의 합이 0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형 조건에서 알자 힘이 0이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두 힘의 벡터 합이 0이다 라는 거죠. 이 식은요, 다시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F2와 같다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즉 F1과 F2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두 힘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세 힘이 이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경우를 살펴볼게요. 한 물체에 세 힘 F1, F2, F3가 작용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수식으로 쓰면은 F1 플러스 F2 플러스 F3는 0이다 라고 식을 쓸 수가 있죠. 힘은 벡터량이죠. 그래서 힘의 합력은 벡터 합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요, 임의의 두 힘의 합이 나머지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는요, 세 힘을 이제 세 힘의 벡터를 이제 평형 이동하면은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세 힘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삼각형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힘 벡터를 이리저리 옮겼을 때요, 어떤 벡터는 길이가 남거나 어떤 벡터는 길이가 모자라서 이제 삼각형을 정확하게 이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세 힘의 힘 벡터를 평행 이동하면은 이제 딱 이제 삼각형을 딱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가 이제 세 힘 벡터를 평행 이동하면 삼각형을 이룬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라미의 정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힘 벡터를 평행 이동했더니 삼각형을 이루었다 라는 것을, 이걸 여기에서 우리는 라미의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요, 라미의 정리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라미의 정리는 sin 세타 1분의 F1은 sin 세타 2분의 F2고요. 이것은 다시 sin 세타 3분의 F3다 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게 바로 라미의 정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힘 벡터 F1, F2, F3가 각각 각 알파, 각 베타, 각 세타와 위치하고 이렇게 세타 각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미의 정리는요, 다시 쓰면은 sin 알파분의 F1은 sin 베타분의 F2, sin 감마분의 F3라는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sin 알파의 알파가 뭐냐면 힘 F와 F1과 마주보고 있는 각이고, 각 베타는 이제 F2와 마주보고 있는 각, 그 다음에 sin 감마의 각 감마는 F3와 마주보고 있는 각이 되죠.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각 힘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제 분해해서 각 성분의 총합을 이제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힘 역시 모두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1, F2, F3 쭉, F4, F5 쭉 해서 N개의 힘이 한 물체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알자 힘은 0이다 라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그 힘을 이제 각 성분별로 나눠서 각각 더했더니 F1x 플러스 F2x 플러스 F3x 쭉 해서 FNX 이 각을 다 합하면 시그마 FIX는 이제 0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Y 성분에 대해서도 쭉 더했더니 F1Y 플러스 F2Y 플러스 F3Y 쭉 더했더니 시그마 FIY는 결국 0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각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한 벡터의 끝점에 다른 벡터의 시작점을 이어가면은요, 폐다각형, 그러니까 어떤 다각형, 여기는 3개의 힘은 삼각형, 4개의 힘은 사각형, 뭐 5개의 힘은 오각형, 이렇게 해서 폐다각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물체의 무게 중심과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